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 즉시 비용이 얼마나 들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11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선 직후 미국 각지의 흑인들에게 과거의 노예 농장으로가 일해야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인종차별이 노골화하는 조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고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한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표준 공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인상에 비해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연방이민국 요원으로 근무하는 한인이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뉴욕시를 출발해 나이에가라로 향하던 트라이벌 선 버스가 전복돼 승객 2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37차례나 위반 경고를 받는 등 안전관리에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승리 후 첫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취임 즉시 비용이 얼마나 들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11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제 NB와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공약에 대한 질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방 계획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상들이 국가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차 가격표는 없다며 이민자 추방 계획에 얼마가 들든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도 언급했습니다. 아주 좋은 통화였고 양쪽 모두 서로를 매우 존중했다며 해리스는 정권 이양에 대해 얘기했고 가능한 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물론 나도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과 아주 조만간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도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 정책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일부 미립국자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수년 만에 가장 큰 대통령 조치 중 하나로 칭송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텍사스 지방법원의 제이 캠벨 바커 판사는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을 함께 지키기라는 이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구상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일찍 조기 종료됨에 따라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의 승리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커 판사는 트럼프 당선자의 첫 임기 때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텍사스주 제5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습니다. 대선 직후 미국 각지의 흑인들에게 과거의 노예 농장으로가 일해야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대선 혼란을 틈탄 외국 세력의 소행이란 해석도 있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노골화하는 조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엘라베마대 신입생인 앨리스 맥콜은 대선 다음 날인 6일 아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플랜테이션에서 목화를 따게 됐으니 오후 1시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노예들이 갈색 밴에 태워갈 것이라는 등의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플랜테이션은 과거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의 노예 노동으로 운영되던 대규모 농장을 뜻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10여 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 같은 인종차별적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속출해 연방수사국과 주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자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나 상당수가 흑인 대학생을 겨냥해 전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일부 메시지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쪽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캠프는 해당 문자 메시지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직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점과 의도를 두고 의문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 세력이 대선으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저지른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국내 세력의 소행이라면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맞물려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차별적 언사가 노골화하는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9월 비컷을 단행한 데 이은 두 차례 연속 인하 조치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향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안정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5.00%에서 4.50에서 4.75%로 낮췄습니다. 지난 9월 비컷을 단행한 데 이어 연속으로 통화정책 완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행보는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의 스몰컷 조처는 그간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움직임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확신 속에 연준이 25bp의 점진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25bp 인하는 FOMC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만큼이나 고용 둔화 억제도 중요 요소로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건이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FOMC 정례회의는 올해 한 차례 남았는데 현재로선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재차 스몰컷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연방국세청이 고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한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표준 공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인상에 비해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연방국세청의 2025년도 독신 및 개별 세금 보고자의 표준 공제는 15,000달러로 2024년 대비 $400 상승했습니다. 부부 공동 보고의 표준 공제는 3만 달러로 2024년 대비 $800 올랐습니다. 또 가장 또는 가정주 수입자의 표준 공제는 22,500달러로 2024년 대비 $600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표준 공제는 2026년에 IRS에 보고하게 될 2025년 소득에 적용됩니다. IRS는 2025년 과세 기준을 2.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세율 구간 기준 및 표준 공제액을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2024년에 5.4%, 2023년에 7.0%에 비하면 소폭 인상됐습니다. 독신 신고자의 10% 세율 과세 소득은 지난해 최고 11,600달러에서 올해 11,925달러로 올랐습니다. 인상폭은 325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부부 공동보고 22% 세율 과세 소득은 올해 94,300달러에서 20만 1,050달러에서 내년 96,950달러에서 20만 6,700달러로 늘었고 24% 세율은 올해 20만 1,050달러에서 38만 3,900달러에서 내년 20만 6,700달러에서 39만 4,600달러가 됐습니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37%는 개인이 올해 60만 9,350달러에서 내년 62만 6,350달러, 공동보고는 올해 73만 1,200달러에서
내년 75만 1,6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방이민국 요원으로 근무하는 한인이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이 요원은 많은 현금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으며 5천여 달러를 괄치하기도 했습니다. 괌 경찰청의 보도자료와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소속의 34세 한인 김명수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 여행객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5일 괌 국제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를 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가게 하고 입국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의 질문에 피해자는 돈을 원하는 것인지 되물었고 김 씨는 내가 괌에 머무르는 2달 동안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너에게 선택권은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이어 다시 연락하겠다 말하며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씨는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2차례 피해자에게 더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 씨는 방문객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5,100달러를 갈취했습니다. 김 씨는 2급 중범죄인 3급 성범죄 혐의 3건, 직무상 위법 행위 및 협박을 통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뉴욕시를 출발해 나이에가라로 향하던 저가 버스 트라이벌 선 버스가 전복돼 승객 2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37차례나 위반 경고를 받는 등 안전관리에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멀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10분께 로체스터 인근 칠리타운홀 유니언 스트리트 쪽 49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로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승객 2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로체스터 롱 메모리얼, 제너럴, 하이랜드, 유니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버스는 옆으로 전복돼 180도 회전한 상태였으며 출동 당시 2명은 아직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멀로 카운티 등에서 최소 100명의 구조대원과 18대의 앰뷸런스가 현장에 출동했고 부상자들은 차를 빠져나와 도로를 걷다 발견되거나 잔해 속에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며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섭취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고 여파로 오전 9시 45분까지 I-490 동쪽 방향 차선은 통제됐으며 서쪽 방향은 오후까지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운송관리국에 따르면 사고가 난 트라이벌 선 버스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37건의 위반을 기록했으며 지난 2년 동안 6차례 추돌 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 1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니퍼 브라이스는 지난 9월 22일 친척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에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기를 판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누리꾼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그중 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서가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색한 결과 브라이슨은 7명이 넘는 입양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브라이슨은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관심을 보이자 선불금으로 $150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받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부하고 아기가 $200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라며 상대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수지 와일스를 트럼프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일스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물론 2016년과 2020년에도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했으며 2016년에는 플로리다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했고
2020년에는 캠프 매니저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수지는 거칠고 똑똑하며 혁신적이고 보편적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인물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와일스가 비서실장에 오르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카고 박물관에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전용 전시 공간을 새로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박물관은 1920년대부터 한국의 도자, 회화, 현대 미술품 등을 수집해왔고 고려청자 위주로 전시해오긴 했으나 독립된 전시실은 따로 없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105호 전시실을 한국실로 정하고 삼국시대부터 20세기까지 한국 문화 전반을 조명할 수 있도록 단장했습니다. 한국실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서봉총 금관,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를 비롯해 책가도 병풍, 분청사기, 백자 등 총 61건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게 됩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접하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또한 한층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앵커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주 재무국은 당초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신청 마감일이 다음 달 6일로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마감일이 겹침에 따라 신청 마감일을 놓칠 주민이 없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뉴저지 주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혜자는 20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해 180만 명, 2022년 160만 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미 160만 명이 누적 19억 달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제6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총 15명을 선발해 1인당 장학금 2,500달러씩 수여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등이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개별 통지 및 재단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27일 낮 12시에 산수갑산 이 식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하지만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약간 구름이 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